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1차 의식과 2차 의식, 고차 의식을 복습도 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뇌를 잠깐 보시면은 이 대뇌 가운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전두엽이 되겠습니다. 전두엽을 두로 나눠가지고 앞에서 요 앞에 있는 것을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전두엽은 요즘에 이 정서 A, B 이거를 다 포함해서 전전두엽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남는 요 부분을 갖다 운동의 뇌, 모터 에어리아고 했습니다. 요거를 브로드만 에어리아로 보시면은 46번 대통령, 9번, 10번, 47번 요걸 갖다 완전히 순수한 인지기능이네. 지금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또 기억을 하고 이런 거 만드는 순수한 인지기능의 뇌가 되겠고, 11번과 32번 요 정서 A와 정서 B 그것도 전전도에 속하지만은 인지기능에 속하지만은 그걸 따로 떼가지고 정서의 뇌라고 이렇게 한 걸 여러분들이 누차 설명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넘버가 11번, 그리고 12번, 25번, 32번, 33번, 24번이 정서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번, 6번, 8번, 44, 45 이것이 운동 영역이 되고, 4번은 근육 영역, 그리고 얼굴 영역, 그리고 밸런스 영역, 그리고 말을 하는 영역, 브로카스 에어리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오늘 하는 것은 인지, 순수 인지 기능의 뇌에서 기억을 만들고 생각을 하는 그 과정에 그때 감정이 인볼브 돼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정서가 여기에 인볼브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의식이든 2차 의식이든 전부 다 인지 기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보실 때, 보시면 바깥에 있는 감각이나 사물이 감각의 뇌를 통해서, 시상을 통해 감각의 뇌를 통해서 해마로 해서 전전두엽, 순수 이성 인지 기능이죠. 거기서 기억을 만들고 전두엽에서 행동을 한 다음에 다시 이것이 저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개념이 많이 쌓여가지고 지식이 되는 것이죠. 개념은 시각적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 개념이라고 하고, 시각적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념이라고 하죠. 관념은 정신적이기 때문에 형이상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과 관념이라는 것이. 또한 시에서도 개념시와 관념시, 사물시와 관념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의식은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로 해마가 기억을 만들 때 사진을 찍은 것처럼 만드는데, 각각 이미지가 한 장짜리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만 있는 것이 되고 단기 기억이라 합니다. 즉 이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을 1차 의식이라고 말하고, 이때의 셀프를 경험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차 의식이고, 그때 보면은 감성이 작용을 하고 또 정서가 작용합니다. 이것은 동물과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말로 나오는 것이 인간이 하는 방법입니다. 1차 의식에서. 그러나 이 개념을 다시 다른 개념과 에디션 해가지고 창이나 상상을 만들고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것, 이와 같은 현상을 2차 의식이라고 했고, 2차 의식은 오디터리, 청각적인 이미지에서 일어나고, 청각적인 이미지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인데, 말이라는 것은 시퀀스, 순서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간이고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다. 그래서 동물은 공간에 프리가 되지 않고 매여 있고, 인간은 공간에서 자유롭고 또 시간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조금 더 범위를 보시면은
지금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자아란 무엇이냐, 셀프라는 것이, 자아와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아와 존재라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1차 의식이 생겼을 때 보면은 자아가 생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때 자아는 주로 경험 하나하나를 대표하는 자아. 내가 어디에 갔었다는 그걸 기억하는 자아. 경험자라고 하죠. 좀 원시적인 자아가 되겠죠. 그러나 2차 의식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스토리로 만들어지는 것. 그걸 갖다 일화기억이랍니다. 일화기억적인 자아. 그걸 갖다 기억자. 다른 말로는 이고라고 합니다. 이고. 이거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자아가 되겠습니다. 이때 경험자아나 기억자아는 실제로 내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는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경적인 자아가 되기 때문에. 배경적인 자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경험을 했는지, 내가 무슨 얘기를 만들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면서 너는 그건 얘기지 내가 아니야 하고 이렇게 뒤에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배경을 주는 것을 배경자아라고, 그것이 진짜 자아가 되겠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철학에서 볼 때 개념이라고 하는 이때에 많이 쓰게 됩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진리입니다. 그럼 이 진리 가운데 진짜 개념이 진짜 어떤 것이냐면 이 개념에 능가되는 본체가 되는 것이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이 아닌 경우는 자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이나 자연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족한 존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실존적인 개념도 철학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말이라는 것, 2차 의식이 생겨나면서 이것이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실존주의는 말에 의해서 된 형식화된 철학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른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도표 하나 가지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은 이렇게 기억을 만드는 것, 이걸 갖다 소위 말하면 경험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로크는 경험주의 철학을 말합니다. 그러나 데카르트나 칸트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미 우리 의식세계, 대뇌 속에는 이미 지식이, 경험이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본능에 대해, 감성에 대해는 항상 무의식 기억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칸트나 데카르트인데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이 의식 세계, 의식 개념, 의식 기억은 날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주의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철학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의식에서 기억을 만들 때는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추론을 합니다. 추론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캐스팅한 것을 맞춰주는 것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인퍼런스. 여기에서 비해서 귀납법, 연역법 같은 방법으로다가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기억을 만드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상상을 만들 때는 연역법, 귀납법 같은 것이 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2차 의식의 세계에서 상상을 만들거나 창의를 만들 때는 개념을 쌓아서 지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다른 개념을 에디트로 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상상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추론을 하지 않고 유추, 아날로지컬 인퍼런스, 비교하고 그 안에 내용을 찾아내면서 이렇게 만들면서 그 안에서 비유가 나오고 메타포, 은유가 나오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상상이 되면서 문학이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얘기는 자주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문학을 강연할 때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신경과적으로 볼 때는 뉴런이 가지고 있는 시냅스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1차 의식과 2차 의식의 응용을 볼 때 문학에서 볼 때 문학과 철학을 보면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철학은 순수한 개념, 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서술해내는 것이 철학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문학은 개념을 갖다가 서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묘사를 하고 거기에 감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가는 수필, 그것이 문학적인 수필이 되겠습니다. 평론은 철학과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 시나 소설은 개념을 상상화시켜 가지고 상상화된 것을 말이나 글로 나갈 때가 시와 소설이 됩니다. 그런데 시와 소설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같은 상상이지만은 시는 1차 의식에 있는 시각적 이미지, 그림이죠. 그림을 살려가지고 그쪽을 더 많이 살려서 2차 의식인 그 기록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반대로 소설은 2차 의식에서 청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빼고 서술화해서 히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반드시 문장이 제대로 딱딱 규격을 맞춰야 되지만은 시는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너는 무엇하느냐. 이렇게 문장이 끊어져도 이 상상,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상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는 소설과 달라서 완전한 문장이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소설은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만 그것이 청각적인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시와 소설의 차이가 좀 있고 수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수필은 아까 말대로 개념에서 상상을 거치지 않고 나가는 것이다. 그럼 수필과 철학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죠. 철학은 개념이 그냥 서술되어 나가는 것, 이론적으로 서술되어 나가는 것 뿐이지만은 그러나 수필은 서술되지 않고 묘사가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필과 시, 소설과 다른 것은 수필은 나라고 하는 것과 독자, 이 두 가지가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과 독자. 그러나 시나 소설은 나가 있고 중간에 화자가 있습니다. 화자가 있고 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쓰지 않고 화자를 통해서 써나가기 때문에 상상을 해도 좋고 자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과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필은 내가 주인공으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그 내용은 참 진실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나는 것이죠. 또 사물시와 관념시 같은 것을 보시면 차이가 나는 것이 자, 이 개념에서 보면은 개념이 이미지가 잘 돼 있는 것. 어떤 것은 이미지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완전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물시 가운데 그런 거죠. 이와 같은 것은 너무나 또렷하고 자세하기 때문에 주관적이 되고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이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물시는 그래서 정서적인 글로다가 서정적인 글이 되고 개념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정적인 글이 많이 되는데 비해서 관념시라고 있습니다. 관념시는 이 개념이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시로 바꾸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관념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같은 시라도 시가 묘사되고 상상에 의해서 묘사돼서 나왔을 때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정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시는 서사적인 시, 재미없는 시,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시, 옛날에 호모와 일리아드 같은 것, 그런 서술만 되어 있는 시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도 감성, 1차 감성이 다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 시, 김소월의 시 같은 거는 감성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금방 아느냐? 왜냐하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성과 다른 사람의 감성은 거의 같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감성으로 동정심을 갖는 것은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정시를 읽을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반대로 이 의식 세계, 어, 의식 기억에 대한 이성적인 경우에는 나와 너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특별히 상상을 할 때 창조적인 상상을 해서 나온 시나 소설은 완전히 그 내용이 소위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관념이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것, 그리고 고정관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시와 소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관념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로 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추론과 유추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의식을 할 때 기억을 만들고 개념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이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들어온 감각이나 사물을 무엇인가 추측을 해가지고 알아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2차 의식에 의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개념을 가지고 이 뇌가 그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추론이 아니고 유추, 서로 아날로지컬하게 그 안에 비슷한 것을 끄집어내고 그 끄집어낸 것에서 다른 상상을 어떠한 다른 그 비유 같은 걸 찾아내서 비유와 또는 메타포 아니면은 심볼 같은 거, 환유 이와 같은 용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온 시나 소설은 더욱더 소설이 잘된 아주 문학적인 시 소설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추를 통해서 상상이 된다고 했는데 상상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상상하고 창의와 다른 점은 창이라는 것은 상상과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여기서 나온 그 말이나 글을 갖다 보면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그때 이것을 창이라고 하고 상상은 여기서 나온 말이나 생각이 과학적으로 프루브가 되지 않습니다. 틀린 얘기지만 그러나 여기에 개연성, 핍진성, 인정할 만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정할 만한 일이 생길 때 상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경우를 공상이라고 말하고 병적인 것은 망상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 2차 감성의 2차 의식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저들이 보면은 감정과 정서의 영향이 얼마나 들어가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의식에서도 중요하지만은 2차 의식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2차 의식에 보시면은 정서 A, 도덕관념, 정서 A와 정서 B, 이 자체, 정서 A가 소위 말하는 플라톤의 뇌고 정서 B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가 플라톤의 뇌, 아리스토텔레스의 뇌라고 만들었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 플라톤의 뇌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진리인 개념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철학적인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것이 뭐냐면 플라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개념까지만 인정하고 상상을 쓰고 있는 시인들을 그 아테네에서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럽다 이런 거죠. 상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플라톤은 1차 의식만을 가지고 철학을 했고 철학이라는 것이 1차 의식의 개념, 참을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철학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념에서 상상을 만든 것, 이 상상을 만든 것을 가지고 시를 만들어서 소위 포에트, 미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을 통해서 시나 소설을 씀으로써 어떤 현상이 되느냐? 사람이 즐거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을 느낄 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옵니다.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외로움을 해소합니다. 그걸 갖다 소위 카탈시스라고 그러죠. 카탈시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것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상상을 할 때 비슷한 거로다가 모방을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모방이 예술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2차 의식을 굉장히 강요하고 많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두 개를 1차 의식과 2차 의식을 알았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 이게 모르고 이것을 이렇게 분별해서 쓴 것을 보면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경우는 1차 의식뿐만 아니라 2차 의식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봐서 정말 이 인류 역사에 지대한 그런 것을 미쳤고, 특별히 문학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만한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걸 통해서 볼 때, 철학자들은 어떤 것을 연구했는가. 예를 들면은 철학자들이 연구한 것 가운데 상상의 과정할 때 해겔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정반합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해 이와 같은 것을 되겠죠. 또 개념에서 아까 만대로 신이 있는 것, 유실론적인 것, 신은 없지만 자연이 있는 것, 무신론적이지만은 유물론적인 방법, 이게 철학의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위 말하면 실존주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사상을 비판한 비스켄트 같은 사람은 뭐냐면 비스켄타인이니까 이 사람은 말이라 하는 것이 인간은 말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 실존이라는 것은 한 부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말을 통해서 오는 형식, 그러한 형식적인 형식을 갖춘 철학이다 해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하던 실존주의 철학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에 인지기능만을 강조해서 생기는 문학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고전주의, 신고전주의가 되겠죠. 반대로 너무 이것만 하니까 밋밋하고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성과 감정을 많이 도입을 한 경우, 이와 같은 것이 로맨티즘이 되겠죠. 로맨티즘. 근데 이것도 너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고 그러니까 감성과 감정을 많이 줄이고 인지기능에서 많이 하되 상상을 할 때 특별히 사실적인 것을 자연주의적인 것을 강조했을 때 사실주의, 자연주의 그런 소설 시가 나오게 됐죠. 그리고 요즘 와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거 이상하게 나오는 시들은 어떤 시인가 하면은 상상을 할 때 연관되고 설명하는 상상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상상, 창조적인 상상이 납니다. 창조적인 상상으로다가 써나온 글을 볼 때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아주 난해한 시가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 다르게 보는 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상상을 하되 창조적인 상상을 하는 경우를 난해한 시가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인지기능만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 이걸 갖다 소위 아파시라고 하죠. 아파시. 아주 재미없는, 아파시가 감정이 없는 것. 그리고 감성만 계속 나와 있는 걸 심파시라고 하죠. 심파시. 반대로 이 인지기능의, 순수 인지기능에 일어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언더스탠딩하고, 또, 감성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동정을 하는 것, 심파시를 하는 경우에 이 두 가지를 갖다 합쳤을 때 엠파시라고 하죠. 공감을 한다 이런 겁니다. 공감을 할 때 한 사람 내에서 공감도 있고 다른 사람과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공감이 됐을 때 이걸 갖다 사회적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보면 사회학이 어떻게 발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응용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시, 심파시, 엠파시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요. 컴패션이라는 말은 연민입니다. 운동이 되어 있는 것, 운동. 이거는 마음에 들어있는 감정, 생각, 감정, 또 두 개 생각과 감정. 이건데 이것이 바깥으로 표현돼 나올 때 컴패션, 연민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컴패션, 운동의 내가
인볼브한 것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서사적인 것, 서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 정서 A, 플라톤에 내에서 나오는 것은 도덕, 윤리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문학에서도 약간 나옵니다. 에드거 앨런 포 같은 사람이 여기 정서 A에 마약 중독이나 중독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 문학이 정서 A 문학이 되고, 정서 B는 로맨티즘이라든지 아주 여러 상상을 많이 하는 문학 작품들, 대부분의 문학 작품이 정서 B,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도표 하나만을, 에델만의 이 도표를 이해하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1차 의식과 2차 의식을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일단 여기서 끝나고 앞으로도 계속 응용을 하겠습니다.